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못 가질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면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쎄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방위산업과 그리고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겸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최기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그리고 기동 활용 무기를 비롯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다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 아니죠.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제 1953년 휴전 이래로 이제 과거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1970년대 전후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 보유국이 돼야겠다. 그런데 당시는 이제 콜드워라 불렸던 냉전 체제였고, 이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이 앞다퉈 핵 보유 수량을 늘리는데 이제 열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미국과 소련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또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 동맹이죠. 이제 정확하게는 한미 군사 동맹인데,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당시도 미국의 그러한 압력과 또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1990년이죠. 구소련이 이제 1991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통해서 소련이 문호를 개방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등극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당시 한 50여 년 동안 지속됐던 냉전 체제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군비를 감축하게 돼요. 그래서 군비 감축을 통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것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 수량을 줄이자. 핵이라고 하는 무기가 정말 인류를 파멸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무기이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 지나고 전 세계적인 어떤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군비 감축과 핵 확산 금지에 대한 그러한 기저가 일반적인 기저였고,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드는 국가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지탄과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탈냉전, 냉전 시대가 종식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는 지금도 핵 확산을 금지하고 축소시키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술력 수준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평가를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면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핵의 원료나 또 핵 원료를 확보해서 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려 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기술의 수준이나 기술의 유무를 떠나 국제관계나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선제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은 확보했으되 사실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상들을 밀리터리 매니아분들이, 밀떡분들이죠, 많은 상상들을 하시고, 또 간혹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같은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군사력 순위도 6위고, 그리고 재래식 군비 수준이라든가 군사력들이 이렇게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핵무기 앞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군사력 순위나 또는 재래식 무기가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대의 가장 무시무시한 궁극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모든 나라가 또 원하는 그러한 부분일 텐데,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글쎄요.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못 가질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어떤 전 세계적인 평화 기조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과, 그리고 반대로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국제적 비난 여론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더 우리 국익에 유리하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어떤 국익에 이게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단순히 우리가 그 핵무기 보유국이 됐을 때 어떤 그러한 상상? 일단은 그건 일단 상상에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 보유국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이제 핵무기의 이제 위력은 핵 보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도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령 뭐 파키스탄이나 그다음에 과거에 뭐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도 독재 국가 이런 국가에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또 그런 또 일부 국력이 작고 또 작은 나라이긴 하나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사례나 지금 오늘날의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핵을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여론에 직면하겠죠. 전 세계가 핵무기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큰 대전제 하에서 국제 여론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기저를 우리 스스로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독자 행동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 여론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참여 기회나 뭐 통상, 교역,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이러한 비난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많은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종의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는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정책 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도 다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공론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보더라도 주변 국가 뭐 미국을 차치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한다는 것을 좋아할까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서는 명분은 있죠.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은 이미 여러 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핵 투발 수단들 이제 이 투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서 뭐 잠수함에서 또 발사하는 SLBM 그리고 이제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우주에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이제는 우주에서 반대로 또 지상으로 낙하시키는 형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투발 수단들 그런 다양한 투발 수단체와 플랫폼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했고 또 북한의 이러한 고도화되어 있는 다양한 핵 투발 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와 방자의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격하는 자는 유리해요. 그리고 단 한 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도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런 핵무기와 대응할 수 있는 결국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거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강력한 우방국의 핵 우산을 제공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핵 우산이라는 것은 가령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했을 때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북한에 핵 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핵 우산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지금 핵 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핵무기를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보유해야 된다 만다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반도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또 오랫동안 대치 중이죠. 현재 휴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분쟁 국가들이라든가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도 항상 단연 꼽히고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언제고 다시 한번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당시의 한국 전쟁도 사실은 북한과 남한만의 국가와 한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었죠.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에 결국은 그 세력과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지난해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 우러 전쟁은 전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최소 3년 이상 간다고 봤습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53년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과 우러 전쟁은 일종의 미국과 나토 그리고 이러한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과 그리고 러시아를 필두로 한 중국 그리고 뭐 이란, 북한 등 이러한 우리가 흔히 지금은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죠. 결국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권위주의 진영
진영 국가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이 서로 대리전 양상으로서 지금 어떤 치열한 공방과 소강 상태가 반복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사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고 터질 수 있는 화약과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이제 국가와 언론 매체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도 우리나라 한반도 이 동북아 지역을 가장 우려스러운, 만약에 인류 역사상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한반도 인근, 이제는 뭐 대만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나 그리고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형을 보자면 굉장히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관련 리스크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그러한 지리적 특징과 국제적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러운데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아니죠. 이제는 최근에 학자들이 미중 패권 경쟁이란 말 안 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전 분명한 기저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반중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친중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중국 곤산당을 반대하지 중국을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중공이지 반중은 아니다. 그럼 반대로 저에게 친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친미가 아니에요. 그럼 반미주의자냐? 전 친미도 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뭘까요? 용미죠. 미국을 이용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중 패권 전쟁의 이러한 중대한 기로 속에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른바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실리 위주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을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진영의 자유노선에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또 미국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또 함께 하기에는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면서도 어떤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통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외교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최근에 군사 무기 기술이 굉장히 진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진화를 해서요, 이제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 체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무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장서정화와 초정밀화입니다. 이제 국제법상에도 있잖아요. 이제 전쟁에 있어서 선제 타격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은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이나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제 타격은 필요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지난 12월 26일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 MDL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한 대 내려보내면 우린 두 대로 올려보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티포텟, 안보학을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방식인데, 사실 국제법상에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례성이라는 원칙을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혼동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게 아닙니다. 국제법에, 전쟁법에서 나와 있는 비례성의 원칙은 우리가 한 대 치면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를 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이 먼저 도발을 했을 때, 또는 도발 징후가 발견됐을 때 먼저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원점을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상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으로부터 한 대 맞으면 한 대 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진 않아서겠지만, 물론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우리도 강하게 나간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치킨 게임이 될 수 있죠. 과거에 1950년대 전후로 미국 사회에서, 미국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요, 양쪽 끝에서 자동차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까지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한쪽 차량이 피하지 않으면 결국 부딪히면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거죠. 최악의 결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또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강대강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강하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냉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강약 조절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도의 북한의 이러한 기만 전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뭐 북한이 우리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도발을 해버리면 그럼 북한에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러한 고도의 기만 전술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북한을 상대할 때는 숨은 전략들을 우리가 잘 간파해서 잘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신흥 안보 위협에 처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흥 안보를 가리켜 우리는 신안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안보 속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대규모 팬데믹 상황이 있었죠. 대규모 전염병 사태,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특히 또 사이버, 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보안.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종래에 우리가 물리적 형태, 물리적 공간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그러한 위협들 속에서 안보 위협을 대처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이면서도 좀 사고의 인식을 확대를 해서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군사, 국방을 얘기하고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순진한 동화 속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좋은 주제이긴 한데 핵무기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우리가 핵무기를 처음이자 마지막 사용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사용되어질 일이 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가 돼버린 거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이 핵무기는 그러한 역설적인 핵무기 자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핵무기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이제 상호 확증 억제 전략. 이제 우리가 MED라고 하는데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래서 이제 영어로 MED는 원래 미친이라는 뜻인데요. 혹자는 이걸 미친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미치광이 전략이라고도 하고. 무슨 얘기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을 못 해요.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핵 공격을 하면 핵보복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공멸합니다. 그래서 뭐 1950년대 전후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경주 레이스가 쉽게 얘기하면 치킨 게임이라는 게 치킨을 일컬어 이제 속어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닭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듯이 좀 지능이 떨어진다, 머리가 나쁘다, 바보 게임이다, 멍청이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치킨 게임인데 결국은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거죠. MED. 그래서 상호 확증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핵을 개발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핵 사용 전략에 있어서는 있으되 어렵게 보유는 했을 때 개발했을 때 사용은 못하는, 약간 아이러니고 역설적이지만 핵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핵은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용되지 않도록 핵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핵무기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순기능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때는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국제관계, 국제 여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지위나 우리의 어떤 국내 정치도 필요할 것이고, 국내 여론이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그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결국은 이런 핵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엔드스테이트, 즉 그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가를 수호하고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시면 국제적인 사회 어떤 비난을 받을지언정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지언정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쉽지 않다. 사실은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핵무기를 우리가 독재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서 핵보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약간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가능해지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그거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하지 말고 이 핵무기에 대한 그리고 핵 개발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짚어보고 정치권에서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자들이 모여서 관련된 세미나나 포럼이나 공청회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중진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형성된 여론을 잘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의 우리가 감수하고 감내해야 될 위험 요소들 내지는 그런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원하신다? 그럼 저는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